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경이고요. 되게 떨리네요. 네, 하늘 강연이긴 하지만 낯선 곳에서 하게 돼서 좀. 근데 제가 그 외대 출신이에요. 외대 정치외교학 박사를 받고 이제 인도네시아 아세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대에서 2014년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옛날에 연애 있었던 기억이 나오네요. 나의 젊은 날의 시절에.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했는데도 얼굴이 낯선 표정이 네, 그랬던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던 이곳이라고요. 그래서 한 2006년부터 굉장히 여기서 강의를 했었던 기억도 있는데 뜻깊은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도네시아 K 콘텐츠와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여기도 중동 연구를 중동을 주로 하시니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네, 인도네시아가 이 중동이라는 그 지역을 연구할 때 무슬림 국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딱 떠오르면 인도네시아 떠오르잖아요. 지구상의 최대로 무슬림을 보유한 국가.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적 가치가 있는 나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선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19억 명이라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만 명이거든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고, 거기에 한 85%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글로벌 이슬람믹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글로벌 이슬람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중동과 동남아는 굉장히 중요한 관찰의 대상이고, 동남아에서 가장 이슬람 경제를 활성화시킨 나라가 말레이시아라면 거기 6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인도네시아는 최근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 인도네시아 K 콘텐츠와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는, 아까 김수영 교수께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례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의 연장이고 기초하여 저는 이렇게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사실 김수영 교수님 모든 쟁점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류는 지금 이제 변모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1기, 2기, 3기, 지금은 4기이기도 5기하고 6기도 하는데, 일단은 한류 4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한류 4기. 이 생태학적 변모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사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문화 컨텐츠 연구자는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한국적 문화 영향력이라는 것들이 확산되면서 요것을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김수환 교수님이랑 같이 프로젝트 했던 게, 그러니까 책 북 프로젝트 했던 게, 한류라고 하는 하나 한국의 문화 컨텐츠의 글로벌 현상이 과연 지속 가능할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은 애초부터 나올 때부터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쟁점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이거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는 한류 다음, 한류 넥스트 스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얘기를 하냐면, 한류가 지속하려면 해당 로컬 사회에 대한 맥락, 그리고 로컬 사회의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거냐. 그런데 이 로컬 문화에 대한 맥락을 심도 깊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질문은 하지만 답은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김수환 교수님은 그 얘기했죠,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동 지역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해당 로컬 사회의 문화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 가능성의 고민을,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는다는 거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때 여러분처럼 융복합 지역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류가요, 제가 이 이제 코피스랑 이 작업을 할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인도네시아 포함해서 썼는데 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은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 분이 저한테 유노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유도 요노였거든요.
안다고 유도. 아니 유노를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동방신기를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슈퍼주니어도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그래서 K-팝의 커버 댄스의 페스티벌이 대도시에서 매해 일어날 만큼 엄청난 인기인데 아까 말했던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한류 지수를 측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한류 지수를 측정했는데 2019년에 1위가 인도네시아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1위까지?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한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뭐 많은 현상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인도네시아가 한류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얼만큼 잘해서라기보다는 해당 로컬의 인도네시아 사회가 어떠한 사회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느냐, 지금 사회문화적 정책을 무엇을 쓰고 있느냐, 그게 우리랑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단계, 지금까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교류 컨텐츠 산업교류를 하게 돼요. 왜냐면은 뒤에 보겠지만 2019년에 인도네시아 한류지수 1위였던 데였는데 작년에는 꼬꾸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참 이게 이런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크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문화 콘텐츠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화 콘텐츠의 융복합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한류의 성장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도적인 정책적 변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재 양성들은 어떻게 되어왔는지라는 것들을 좀 목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류가 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성장했을까? 그리고 전 세계는 한류를, 그리고 K-팝에 나와 있는 BTS의 노래 가사에 주목하면서 또 이란의 그 여성 시인들이 BTS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대목에 한국의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1990년 중반 이후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한국이 소위 말하면 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본격화된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K 콘텐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이나 그 다음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의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 변동의 맥락이 K 콘텐츠 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성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고, 거기에 로컬 사회들이 이 반응들이 어떠한 그 로컬 사회의 필요랑 반응하는지를 잘 심층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민주화의 분위기, 자유화의 분위기, 그 다음에 이것들이 문화산업의 역량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네시아도 정확하게 그 요구랑 맞아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영 제너레이션과 그 다음에 여성들의 요구하고도 절묘하게 컨텐츠적으로 맨날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한류 사기는 이 정도는 질적으로 다른 면모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보셨을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라고 하는 글로벌 OTT 플랫폼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런 확산이 가질 수 없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의 작용인 거죠. 미나리는 어때요? 미나리는 미국 감독의, 미국 자본의, 한국 배우들, 이게 하이브리드 레이스예요. BTS는 태국, 그래서 태국이 1위가 올라왔더라고요. 소비 지수가.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연 코리안 콘텐츠는 뭘 의미하느냐? 이것도 글로벌 현상의 변화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고정되어서 있지 않는 융복합이라는 사고가 한류 콘텐츠의 제4기와 제일 잘 맞물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혼돈해서 나는데, 이게 그냥 대충 섞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요소들이 정확하게 의미가 엮여질 때 융복합의 결과물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융복합인데
뭘 제대로 융복하고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하나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융합시키는 훈련들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한류 사기에 이 맞는 시대적인 변화가 한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인 맥락과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 포피스에서 아까 말했던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는 글로벌 현상을 제대로 잘 분석하고 있는 곳인데 한류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을 했어요. 현황 지수, 인기도, 그 다음에 한류 지수 성장도를 구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X축, Y축을 해갖고서는 이 나라들을 구별했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봤거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저 1위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도 1위군으로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는 이 X축에 즉 성장군에서 고성장군에서 중성장군으로 확 떨어졌더라고요. 마이너스 6.2% 감소.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사실은 이게 아주 우발적 요소가 이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드민턴 드라마 기억하세요? 우리 동네 스포츠 드라마가 있었어요. 배드민턴. 근데 인도네시아가 배드민턴에 굉장히 몰입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국제 게임에서도 1등하고. 근데 거기 드라마에서 인도네시아 배드민턴 선수를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난리 난 거죠. 난리 나. 그러니까 민감성이, 문화에 굉장히 민감성이 있는 그런 고려를 하지 않은 거가 바로 그대로 이런 지표현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류 현황지수는 일일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류는 어쩌면 예민한 문제다. 예민한. 그리고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만약에 문화 콘텐츠 산업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아까도 교수님께서 얘기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라고 하는 것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K-pop, 한류 스타, 드라마, 한식, IT 제품, 브랜드스. 이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도네시아는 음악, K-팝이 1위의 한류 지수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 인도네시아는요 엄청나게 음악적으로 강한 국가예요. 네. 인도네시아 파퓰러송, 인도네시아 재즈 페스티벌, 인도네시아 낭둔, 록폴이 갖고 있는 음악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인도 음악, 그 다음에 서양 음악, 그 다음에 미국 팝송 다 넓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랑 잘 맞는 K-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록폴의 맥락하고 굉장히 맞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음식 부분이 상대적으로 순위도가 낮는 거. 그러니까 음식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만이 1위 음식, 일본도 한식이 1위라고 하는 건데 인도네시아는 왜 음식이 조금 우리 이제 K 콘텐츠 중에서 떨어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어보면 그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인도네시아하고 한국하고의 음식 문화적으로 접합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쌀 문화권이에요. 쌀을 영혼의 음식이라고 얘기할 만큼 쌀 문화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빔밥, 그 다음에 김밥 엄청난 인기입니다. 특히 우영우 이후에 김밥은 정말 폭풍처럼 인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특징적인 건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요런 일종의 이런 표를 보시면서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냥 이렇게 순위라고 하는 이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예요? 바로 해당 로컬 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특징을 얼마큼 읽어내느냐인 거죠.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될 지점은 저렇게 식상해 보이는 표 안에서 내가 전공하는 로컬 사회의 특징들을 탁탁 잡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이제 지역 전문가 융복합의 마케터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면에서 한류하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 부정적 인식조차 로컬
사회의 특징보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일본, 한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입장이 제일 1순위예요.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한류 콘텐츠를 보면 그것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이 되는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한류 콘텐츠를 보면서 어떤 걸 부정적인 인식을 느낄 것이냐, 이게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얘기하는 무슬림 문화권 베이스랑 굉장히 유사한 특징으로 반응을 보여주죠. 네, 그게 바로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한류 콘텐츠를 보면서 무슬림인들이 느껴지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한류 콘텐츠를 그 무슬림 사회라고 하면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뒤에서도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할랄 패션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디스트 패션이에요. 정숙한 패션이거든요. 저는 이 할랄 패션이 마디스트 패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옷 입는 모습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저거 마디스트한 패션인데 잘 먹히겠다 싶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우영우 변호사의 의상이 어떻든가요? 되게 마디스트하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첫 번째,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 어렸을 때 미국 드라마 보면서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많아서 어렸을 때 혼돈됐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자기 색깔로 전화되는데 어쨌든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나치게 상업적이다. 여러분 K 콘텐츠는 이미 시장에서 마케팅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업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기대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슬림 사회는 종교 공동체 사회잖아요. 즉 종교가 굉장히 기반에 하고 있는 하나의 삶을 구성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공동체,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에서 누가 낙오가 됐거나 가난하거나 불쌍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책임되어지는 그 연대감, 그 다음에 조화, 도와주는 거. 인도네시아 말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거 꼭 오늘 돌아가기 전에 꼭 외워요. 인도네시아의 상부상조라고 하는 말, 서로 돕고 서로 도와준다라는 말이 고통로용이에요. 고통로용. 아마 토착 사회에서 무슬림 베이스의 어떤 나라든 간에 서로 연대하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강한 사회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최첨병으로 K 콘텐츠의 이 모드들이 그들이 보기에 있어 자본주의적 공격이나 상업적으로 느껴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인터레스트를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행위나 연대활동이나 모금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가준다면 이런 부정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의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이 연예인들 중에 기금 많이 하는 사람 좀 좋잖아요. 예, 주기적으로 기금하는 사람들 보면은 인도네시아가요 전 지구상에서 기부금으로 매해 내는 순위 1위 국가예요. 아시다시피 무슬림의 5대 의무 중에 자카시라는 게 있죠. 1년에 한 번에 자기 소득의 2.5%를 사회에 환원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의무처럼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상업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케터라고 하면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자국 콘텐츠 산업보. 우리나라가 K 콘텐츠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자국 산업보도 했었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컨텐츠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우리의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쌍방향적인 윈윈 전략에 대한 고민, 이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나라별로 다 다르지만 굉장히 흐름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 2022년에 지금 현재에서 보면은
한류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사회라는 거예요. 한류 이용 확산 정도라는 또 그 컨셉을 개념을 만든 거예요. 응답자가 한류 콘텐츠를 얼마나 다양하게 소비하느냐, 또 얼마나 집중적으로 소비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케터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 물건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반응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 반응들을 보기 위한 적합한 조사 방식들에 대한 한류 콘텐츠는 그런 그러니까 이용 확산 정도는 그 개념을 갖고 분석을 딱 했었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열정적 이용자, 집중적 이용자, 그 다음에 탐색적 이용자 등등이 있는데 대충 보라색 퍼센트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약간 떨어졌지만 이게 막 고성장에서 중성장 됐지만 더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이게 바로 작년에 그 배드민턴 드라마를 잘못 찍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태국이 다시 1위로 등장했거든요. 딱 하나요. 블랙핑크의 리사가 저기 앨범 단독 앨범 내는데 그게 엄청난 히트를 친 거죠. 그러니 얼마나 태국 젊은이들이 그것을 소비하겠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인도네시아 한류 콘텐츠 소비 분량이 드라마가 1위라는 거예요. 드라마.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TV를 엄청 좋아합니다. 인도네시아 특징이 어디냐면 17,000개의 섬으로 나눠져 있어요. 인구 대국이고 교통도 불편하지 않고 또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더운 나라이고 그래서 저도 인도네시아 처음 봤을 때 집집마다 텔레비를 켜놓고 하루 종일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드라마는 어마어마한 그 방송 콘텐츠 하나인 거죠. 그 드라마에서 인도 드라마, 뭐 미국 드라마 다 있어요. 그리고 토착적인 인도네시아 드라마, 그리고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굉장히 다양한 드라마 시장인데 그 중에 K 콘텐츠 드라마가 딱딱딱 젊은이와 여성들에 맞는 거죠. 만약에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드라마를 구성한다고 했었을 때 인도네시아인들이 늘 생각하는 신화라고 하는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라든가 우리 컨텐츠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 대사 한마디 쓸 때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엄청 다르게 듣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넷플릭스에 최근에 파트너 트랙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게 원래는 미국의, 중국의, 아메리칸의 여성 변호사의 삶을 그린 건데 그 주인공을 한국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 한국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야,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드라마를 넷플릭스 통해서 만들 때 이 로컬 사회의 언어하고 사고방식의 맥락에 그거 100% 아니야. 한 10%가 5%인데도 하루 종일 그걸 제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선호하는 한류 콘텐츠,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아까 이제 드라마에는 오징어 게임, 펜트하우스, 갯마을 차차차. 우리 그때 당시 갯마을 차차차 할 때 뭐가 있겠죠? 한국에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거보다도 인도네시아는 갯마을 차차차가 인기가 있었다. 뭐 이런 차별성이 있는 거고 영화는 기생충 부산의 요것도 로컬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해석될 수 있고 핵심은 또 한류 중에 우영우 엄청나게 인기 있다. 로컬 신문 중에 뽐빠스요. 뽐빠스라고 딱 보시면은 거기에 우영우를 쳤더니요.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페이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우영우가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그 한국의 그 반응까지 다 로컬 사회에서의 반응들을 그대로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가는데 인도네시아의 김밥이 현지화됐대요. 떡볶이가 현지화됐대요. 과연 한국 음식이 현지화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문화적 맥락 때문에 그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향후
이 고민은 뭐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잘 알아가 아니라 앞으로 왜 한국은 왜 다른 나라를 자기가 마케터로서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 큰 오타에 멀티 컬처럴리즘인데 L자가 빠졌습니다. L자가 어디 빠졌는지 잘 아실 거예요. 다문화주의 정수의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는 정말 아까도 인구 대국이었는데 이 종족으로 따지면요. 인류학자들은 300개 종족으로 분류를 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나누면 800개 종족으로도 구별을 해요. 이 종족별로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적 관심을 갖기 때문에 커스튬, 트레디셔널 커스튬도 있고 트레디셔널 노래도 있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네덜란드 식민지 이후에 독립되어져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냅니다. 원 네이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나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적인 같은 나라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12, 13세기에 중동으로부터, 인도로부터 사실 인도 무역상인이 이슬람을 전파한 게 더 영향력이 더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랍 상인을 했는데 무슬림이 14세기부터 쭉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류 종교가 이슬람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만들 때 사실은 이 알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헌법에 넣기보다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도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판차실라 헌법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최대 무슬림 국가이긴 하지만 국교가 이슬람이 아니고 다종교의 자유, 종교 자유의 다종족, 다문화, 다언어의 멀티컬처럴리즘 사회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주류이면서 다종교 사회에 상호 조화와 융합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모델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게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중동은 조금 센 무슬림, 동남아의 인도네시아는 좀 온건한 무슬림, 또 실용적인 무슬림. 왜냐하면 이 이슬람이라는 것이 외래 종교였기 때문에 토착 문화와 융복합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바로 여기 문화 다양성, 즉 이거 굉장히 다양성 속의 통일, 베네카 뚱벌이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산스크리트어 문화예요.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룬다. 여러 다양한 종족 속에 인도네시아라는 통일성, 여러 종교라는 것 속에서 인도네시아라는 통일성, 이런 부분. 이게 인도네시아의 가루다라고 하는 국장이에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갈 때 가루다 항공 타죠? 예, 이 미수누를 태우고 다녔던 이 신화 속에 나오는 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슬림이라는 최대 무슬림 보유 국가가 국장이 힌두교 상징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나중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경주와 같은 도시가 있는데 그 경주에 보르부두르라는 사원이 있어요. 그 보르부두르가 최고의 불교 사원이에요. 8세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최대 국가이지만 그 저변에 있는 문화 다양성의 민감도, 폭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때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아주 낮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 거예요. 과연 K 컨텐츠가 글로벌리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우리 문화 다양성의 민감도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역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로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거는 300개, 800개 종족으로 나누지만 일단은 주류 종족이 자바족, 순다족 이렇게 종족이 나눠진다. 나중에 동남아 수업도 좀 들으시고. 예. 자, 그래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왜 한류에 있어서 한국의 그 K 콘텐츠가 발전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독재를 18년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민주화 이 얘기를 거쳐서
직선제 대통령으로 최초로 직선제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나서 정권이 야당으로 교체가 된 우리나라에 1997년 지나서야 우리나라 민주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이 융성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해요. 그럼 인도네시아는 어땠을까? 인도네시아에도 전 사회 코드가 뭐냐면요. 민주화 이후에 엄청난 변화예요. 인도네시아는 32년간이나 군부가 권위주의를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98년 이후에 민주화를 쫙 이행을 하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장 중요시 여기 역점적으로 생긴 바로 사업이 문화 컨텐츠 산업이에요. 그거를 인도네시아 말로 창의 경제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에코노미. 이게 인도네시아식 사고방식이에요. 인도네시아식 사고방식. 그러니까는 유럽식에서는 유럽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의 경제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네스코도 창의 경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텐츠 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이 32년에 군부 권위주의를 종결을 하고 개혁주의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변화를 하면서 굴뚝 없는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융성하게 했다, 증진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디 정부가 가장 중요시 여기야 하는 산업 방향, 창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의 창의 경제 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증진시키려고 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냐가 우리의 관점에서 중요하죠. 할 얘기가 많은데 진짜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K 콘텐츠 인도네시아 창의 경제, 인도네시아 문화 콘텐츠 산업이 17가지 분야로 재설정이 됐어요. 2010년대는 15가지였는데 최근에 그 다음에 이것을 주로 주목하는 정부 기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의경제청, 버르크라프라고 하는 창의경제청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창의경제에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제 취업을 해서 그런 데도 가면서 K 콘텐츠와의 접합 가능성에 대한 사례 발표도 좀 하고 저는 이 얘기를 씁니다. 한류와 한나라의 접합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담론으로 설정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화 콘텐츠 안에서 융합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한류를 잘하는 사람과 이슬람 문화 베이스의 할랄이라는 키워드를 아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해서 협력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인 거죠. 그래서 음악산업, 제가 여기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있는 동안에 인도네시아 팝이 이렇게 감미롭다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엄청 노래 잘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가수들은 우리나라 가수보다 훨씬 더 노래 잘한다 그러면은 이건 안 되겠죠? 잘하는데 이게 아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란은 항상 노래 꺾는 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렸을 때 코란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노래하는 그것은 익숙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써놨는데 당두 이거 재즈에서 이 당두시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구글링해서 당두 한번 쳐보세요. 당두 우리나라의 트로트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그 해양 동남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아주 민중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불러왔었던 송인 거예요. 트로트.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인들이 당두 가수가 있어요. 유튜브 쳐주시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당두는 여러분 음악 프로그램은 방송에서 늘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떠준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나라의 트로트 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 당두 가수를 좀 불러주면 어떻게 되냐. 이 관점에 이 관점 쌍방향적으로. 자, 그래서요 패션.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아까 이슬람 경제를 조코이 정부 현 대통령 시절 1기 때부터 해서 국가 주도적으로 쭉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력 사업이 패션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아까 창의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패션이고 여러분 알겠죠? 인도네시아는 그걸 히잡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션 거기에 전체 어울리는 의상과 너무너무 아름다운 패션쇼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하나 패션을 한번 같이
런칭을 한번 해본다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죠.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저에게 게임, 스트리밍. 시장 경제는 일자리를 15%를 차지하는 만큼 창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못하겠네요.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이제 문화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이런 산업을, 즉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같이 연구해줬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창의 경제에 필요한 문해 인재와 양성을 한국 정부가 어떤 ODA를 통해서 이거를 서포트해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많은 경우에 인도네시아로 K 콘텐츠로 바로 돈을 벌기에는 아직은 그 정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퍼블릭적인 차원, 공공 영역 차원에서 그들에게 서포트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디지털 크리에이터, 문화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양성해 줄지 ODA들을 적극적으로, 문화 ODA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한류는 상업적이야. 너희들의 상업적 이득만 존재하는 거.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쌍방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회의 문화인재 양성 산업과 우리의 노하우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하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나 TV. 오늘 구글링해서 들어가 보셔요. 그러면은 거기에 수많은 컨텐츠들을 어떻게 디지털로 할 거냐, 수많은 문화 컨텐츠 자료들을 스트리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고민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아까 쭉 이랬어요. 한류가 지속 가능하려면 해당 로컬 사회의 깊이 있는 문화를 이해하고 쌍방향적인 문화 교류를 해야 된다. 인도네시아 대중문화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당도식이 있는지, 거기서 음식이 어떤 다양하게 이제 태국 음식만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맺을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한류를 전 세계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